안녕하세요. 지우쌤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초월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를 구별했다. 영원불변의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이다. 반면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곳입니다. 즉,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현상계라는 것은 이데아계를 본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아계는 초월적인 세계로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고 이것은 이성으로만 인식되는 관념의 세계입니다. 관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인식이 되는 세계인 것이지요. 반대로 현상계는 감각이 되는 세계로서 아까 얘기했죠.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지각이 되는 세계이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감각세계인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뜬 것이 되기 때문에 형상을 본뜬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데아계는 형상, 현상계는 현상, 이렇게 두 개를 용어 정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이성을 통해 침대의 형상, 아까 얘기했죠. 이데아계에 있는 침대의 형상은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해서 침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현상계에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화가는 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침대를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결국 침대 그림이라는 예술작품은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며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의 허구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대라는 이 현상이 아까 이데아계에 있는 보편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목수라는 사람이 이데아계에 있는 침대의 이 형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뭐를 통해 인식하게 되냐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침대라는 현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침대라는 현상은 이미 이데아계를 한번 모방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술가는 이 침대의 현상을 보고 침대 그림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방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을 또 모방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대라는 현상도 허구인데 예술작품은 이 허구를 모방한 또 허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게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플라톤은 예술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과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또다시 허구를 만들어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서사시하고 비극시는 허구의 허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모방한 것이 현상이고 현상을 또 모방한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인 서사시하고 비극시는 이미 허구의 허구, 허구 2단 콤보인데 이 서사시하고 비극시를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과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또 연기를 하면서 다시 허구가 생성된다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시하고 비극시까지는 이제 그 허구의 허구인데 이것을 다시 작품으로 연기를 할 때 등장인물 속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나 몸짓 같은 것을 또 연기하니까 새로운 허구가 창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서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문단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와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와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용기나 절제력과 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이런 덕성은 겉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이어서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지각되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반대로 목소리가 거칠어지거나 안색이 붉어지는 것은 이제 감각이 가능한, 쉽게 감각이 가능한, 즉 쉽게 지각이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모방이 가능해서 요것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돼서 타락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예술이라는 것은 그 보편자인 형상을 모방하고 또 모방한 이제 2번이나 모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덕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처럼 이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예술이 관객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며 늙는데 만약 이데아계에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아주 큰 차이점이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절대세계인 이데아계와 그리고 감각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상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데 이데아계의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현상을 바탕으로 현상계의 어린아이가 또 성인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계는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계와는 차이를 두셔야 합니다.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진료를 의미하고 현실태란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이다. 가령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라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현실태이다. 자, 여기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천천히 정리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이 형상은 어디에 있는 것이었죠? 보편자로서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데아계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물이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이고 그리고 진료를 의미합니다. 또 현실태란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는데요.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입니다. 그 이유는 도토리가 자라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실현된 형태가 떡갈나무이기 때문에 떡갈나무는 도토리의 현실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과정이 운동이다. 즉,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 자, 보겠습니다.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태에 있는 것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행 과정을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실태라는 것은 가능태가 되기 위한 그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을 담고 있는 진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죠. 3문단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개별적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예술의 목적은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형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을 표현한 어떤 상태인 것이죠? 가능태가 되는 것이죠. 가능태. 아까 앞부분에서 이 완전한 가능태가 되기 위해서 운동한다라고 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역사는 개별적인 사건의 기록일 뿐이지만 시라는 것은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것, 즉 보편자 형상을 표현해낸 모이기 때문이다. 가능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4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 본질을 인식하는 알맥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서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다.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플라톤의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플라톤은 예술가와 예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유 시인이 용기나 절제와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관객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돼서 타락하게 된다라고 보았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통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뤄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알메쾌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상을 인식해내서 표현해낸 것이죠.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시를 창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술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허구를 2단 콤보를 겪은 상태인 것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 형상을 인식해내서 그것을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관객은 음유 시인의 연기를 통해 알매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 있다. 관객은 고통을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도 유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매 쾌감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까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